어떠한 음악가들도 음악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먼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예술가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음악에 대해서 그 가치도 알게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앨범을 만들 때도 그랬고, 왜 우리나라 작곡가 음악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많고,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가장 마지막 근처에 한국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곡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에 대해서 조인범의 파워클래식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곡가는 윤희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희상. 이 사람은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또 정치적인 문제로 또 많이 얽혀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음악에 대해서는 쉽게 남에게 들려주기가 힘들어요. 들려주면 욕먹습니다. 지금 나한테 뭘 하려는 거지? 이렇게 괴상한 음악을 들려주다니. 외국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상윤이라고 부르지요. 외국에서는 이상윤이라고 부릅니다. 윤,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윤 하면 다들 벌벌 떨어요. 그분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음악,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연주자들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듣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연주하기에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이 윤희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음악에 대해서 정작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조인범의 파워클래식에서는 그걸 시도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사람 일생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음악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한 한국 작곡가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한 한국 작곡가.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알려졌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쉬쉬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정치적인 문제로 옥살이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뭔가 그분 얘기를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몰릴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한 한국 작곡가. 그래서 그분 악보에도 제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잘 이해 못하는 제목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독일식 제목뿐만이 아니라 한국식 제목들이 많아요. 이분의 음악 중엔 제목이 소리, 가사, 피리, 예약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리? 피리로 연주하는 곡 아니에요. 오보에로 연주하는 겁니다. 오보. 소리, 플루트 연주곡입니다. 다 서양악기예요. 이분은 희한하게도 굉장히 동양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양악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서양악기로 이걸 연주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역시 윤희상이 한국적인 음악이니까 한국 음악을 잘 이해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우린 당황스럽죠. 뭘 더 물어볼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약이 익숙하십니까? 심포니가 익숙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예약이 무슨 음악인지 잘 모른다고요. 이미 우리도 너무 많이 서구화가 돼 있다는 거죠. 이 기회에 우리도 우리의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악기로 동양적인 주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동양적인 철학을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동양 악기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서양 악기는 다른 체계에서 만들어진 악기란 말이에요. 이걸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피아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음악 중엔 피아노 음악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대부분이 현악기로 하는 음악이 그렇게 많아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와 불교에 관련된 음악을 많이 작곡하셨습니다. 이분의 사상도 도교와 불교 사상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 도교나 불교 신자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신자였고 나중에 불교로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음악에는 여러 가지 종교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사에 이런 사람 거의 흔치 않습니다. 미사곡이나 어떤 종교곡, 예배곡을 쓴 사람은 많아도 다른 종교의 음악까지 썼던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많이 옮겨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악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지 않았던 예술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써놓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화시킨 말 같다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비난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가가 왜 예술가가 예술지상주의를 꿈꾸지 않고 예술가들이 쓰레기로 여기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를 했을까?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분이 정말 정치를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술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또 얘기하세요. 아유, 저 음악가가 음악이나 하시죠. 왜 정치 문제 같은 거에 관여를 하십니까? 어떤 것이 옳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굉장히 용감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음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악가는 정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정치라는 것은 누구한테 안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자기가 친구 관계를 위해서라도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사람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음악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두 개는 사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희상은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라빈스키, 현대음악의 거장이죠. 괴상한 거 만들어낸 쉔베르크, 그 밑에 또 러시아의 엄청난 현대음악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살아계실 때 윤희상은 태어납니다. 윤, 제 이름에도 윤자가 들어가죠. 윤, 78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태어난 시기를 보십시오. 191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917년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17년. 음악을 하기에는 좀 안 좋은 세상 같습니다. 일제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하죠. 식민지 상태도 그렇고 전쟁 중 아닙니까? 이런 시대는 거의 전쟁 중 시대인데 거기서 어떻게 음악을 배웠을까요? 음악이란 또 어렸을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가르칠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서울도 아니고 굉장히 시골에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경남 산청 출생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야? 아니 윤희상은 통영 사람 아니야? 통영에서도 통영국제음악제라는 것을 윤희상 음악제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윤희상의 고향을 통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3살 때 통영으로 갑니다. 3살 때. 그러니 거의 고향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밑에 펼쳐진 바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나라에 정말 몇 개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죽하면 이걸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서 통영에 가서 직접 봤더니 거기 나폴리 여관이 있어요. 또 워낙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폴리라고 하나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저기를 보면 역시 음악이 안 나올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저희도 통영국제음악제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영에 갔다 온 예술가들마다 뭔가 한 가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옵니다. 경치는 아름답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지요. 충무김밥입니다. 통영의 거의 최고의 음식이고 국제음악제를 가는 사람들도 꼭 가기 전에 한번 들려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다시 올라올 때 또 배가 터지도록 먹고 좀 오버하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싸갖고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고 먹으면 또 배불러 죽겠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3년간 서당에서 공부하셨습니다. 3년간 서당에서. 전 이런 얘기가 아주 좋아요. 왜냐, 여러분 그 외국 작곡가 얘기를 보면 대부분 뭐 오르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뭐 공부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음악가의 모습인 거예요. 3년간 서당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상보다 노자 사상을 빨리 접하는 겁니다. 노자 사상.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옛날에 저 김영옥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볼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빠르실 거예요. 영화 와호장룡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전투적인 게 있지만 꼭 인생을 한 걸음 뒤에서 유하게 바라보는 그런 종류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 사상을 우리는 서당을 안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윤희상 선생님은 일찍 접하셨습니다. 13살 때. 여러분 지금 이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라벨의 현악사중주를 듣고 13살 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벨. 우리 파워 클래식에서도 굉장히 뒤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난해하고 이게 뭐가 좋아? 할 정도의 이상한 음악을 이 사람은 13살 때 어디서 구했는지 충리 같은 걸 구해서 그걸 듣고 좋아했습니다. 정말 천재는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음악엔 맨 처음엔 이 라벨의 현악사중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도 더 좋은 환경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정말 힘들다.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에 가면 내가 좋은 음악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본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음악학교에서 첼로와 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잘 배워요.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첼로를 굉장히 연주를 잘하게 되죠. 동시에 작곡도 배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엔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굉장히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코다이가 그랬듯이 음악적 교육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음악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작곡도 많이 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어서 굉장히 정의감에 불탔던 그런 사람입니다. 동요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동요가 윤희상이 작곡한 동요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남쪽 지방에 가면 아직도 그 윤희상의 윤희상 씨가 만들어준 교가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반주는 다른 분이 붙인 겁니다. 원래 반주는 없었던 곡이에요.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뭔가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간 시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이런 그 사실들이 그냥 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참전했나 보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끌려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일본에 갔습니다. 징집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불렀습니다. 너 조선진이지? 와서 창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 창고에 배치된 군인들은 요즘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안 좋은 말로 무슨 땡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놀고 먹으면서 군대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보통 너 상근 예비역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웃지 마십시오. 제가 상근 예비역이었어요. 전쟁 중에 곡식 창고에 배치되는 군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곡식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폭탄 제조법을 연구했습니다. 폭탄 제조법. 여러분 아마 요즘에 그 개봉했던 새끼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은 못 봤겠지만 그 영화에는 아마추어 테러리스트들이 나오죠. 아직은 실력은 없으면서 그래도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내가 저 사람을 암살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윤희상도 아마추어 독립운동가였어요. 친구들과 폭탄 제조법을 연구를 했지만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만 봐도 굉장히 독특한 음악사의 작곡가라는 것을 금방 아실 거예요.
일본군은 가택을 수사했고 그 집을 수사했는데 거기에 우리말로 된 노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다. 누가 한글로 노래를 만들려고 했나? 라고 해서 바로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2달간. 아주 젊었을 때 2달간 옥살이를 시작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쯤만 해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 옥살이가 해방이 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2달 만에 나왔습니다. 다시 곡식창고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못 견디고 도망을 쳤습니다. 첼로를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게 왜 하필이면 첼로를 했냔 말이죠. 이 케이스 큰 걸 보십시오. 그거 밀어넣느라고 정말 힘들었다는 말이 그 책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어떤 일본 사람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도망치는 걸 숨겨주고 그 사람 덕택에 결국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이 됐습니다. 광복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말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고 남의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고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한국의 근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쇼스타코비치 편에서 아마 여러분 러시아 근대사를 훑으셨을 겁니다. 오늘 윤희상 편에서는 한국의 근대사를 훑게 됩니다. 여러분, 광복이 되자 시립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다시 음악 교사가 되어서 이번엔 교가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교가도 한두 곡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한번 갔을 때 외국 분이 그 교가집을 저한테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게 왜 그분한테 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뺏어오려고 했죠. 어쨌든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분인데 저도 그 교가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대작곡가의 젊은 시절 이런 작업들을 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때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이수자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절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불행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드디어 현악사중주 1번이 나옵니다. 윤희상도 현악사중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 그렇게 올리신 분들이 계세요. 조인범의 파워클래식 결국 뭐 현악사중주 듣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성 잘라주십시오. 사실입니다. 이분도 제가 좋아하는 현악사중주를 6개씩이나 작곡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곡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라벨의 현악사중주와 굉장히 비슷해요. 좀 민망할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작품은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당시에 작곡상이라고 해서 서울시 문화상 중에 작곡상을 윤희상 현악사중주 1번이 대상을 탔어요.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할 때도 문제가 많았죠. 이 곡을 이해 못하는 사람과 또 이 곡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논란 속에서 1등상을 받았고 이 악보는 지금 그 수상작 악보로만 그 전체가 볼 수 있는 요만한 작은 악보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그 악보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윤희상이 이 음악의 출판을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이 음악은 정식 악보로 출판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음악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곡은 내 곡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연주를 해본 다음에 사실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다른 음악들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윤희상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가 생기겠다라는 그 정도의 굉장히 차원이 다른 곡이었습니다. 윤, 6개의 현악사중주를 작곡한 콰르테티스트입니다. 2번부터 출판이 되었을 것 같지만 2번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녹음되고 연주되는 곡들은 모두가 3, 4, 5, 6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6이라는 숫자입니다. 과거 고전파의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는 모두 현악사중주를 쓸 때 한 번에 6개씩 썼습니다. 그것이 세트였었어요.
그런데 윤희상도 마찬가지로 6개의 현악사중주를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걸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6개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퀄테티스트들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호감 가는 숫자죠. 십이음기법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괴상한 음악, 십이음기법. 아니 뭐 13살에 라벨을 들었으니 뭐 당연하다고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미 젊은 나이에 아주 전위적인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곡하는 거에 해방을 줄 것 같아. 앞으로 뭔가 음악사에 혁명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956년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냥 유럽으로 유학 병에 걸려서 간 게 아닙니다. 나는 외국이 좋아. 외국에 나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거 가르쳐줘.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읽었던 그 십이음기법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가서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베를린으로 이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프랑스로 먼저 갔다가 정말 자기가 만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갑니다. 동베를린에 나중에 거주하시게 되는데 동베를린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희한하게 불렀어요. 동베를린. 여러분, 프랑스를 우리가 불란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는 이태리, 동베를린은 동백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백림. 그래서 윤희상의 역사를 들춰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인 동백림 사건이 나오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걸 읽고 그게 무슨 고깃집인 줄 알았어요. 동백림. 아니 당연히 옛날에는 또 그런 데서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베를린이더라고요. 자, 다름슈타트에서 그 개최되는 현대음악 강습회에 참가를 합니다. 저는 파워클래식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전 그냥 지나가요.
아니 뭐 그 사람이 어디 강연에 안 갔겠어. 뭐 어디 가서 음악 활동했겠지. 다른 슈타트 난 이게 어딘지 몰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셔야 합니다. 왜? 윤희상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영이 윤희상의 성지라면 외국에서는 다름슈타트가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윤희상 음악을 초청받는 많은 곳이 다름슈타트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윤희상의 음악을 아직도 연주를 많이 해요. 다름슈타트에 갔을 때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윤희상 씨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아주 당황했어요. 아니 나도 참 전위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백남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남준의 음악엔 동조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백남준이 작곡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가 쪽에서도 이름이 나 있고 나중에 미술과 예술, 정말 전위예술가 모든 분야에서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고 윤희상은 그 사람이 하는 음악은 나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현대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공자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아직도 이름이 남아있는 슈토크하우젠, 루이지 노노, 존 케이지 같은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현대음악가들이 다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12음 기법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음 기법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쓰고 있었죠. 그걸 또 깨자고 도전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예술가가 마찬가지로 이 변화라는 것에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변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변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만큼은 변하지 않겠다. 그러니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럴 때 윤희상이 동양 철학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저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죠. 난 새로운 출발점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옳습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희상의 음악엔 같은 12음 기법으로 출발을 해도 동양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인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름슈타트에서 연주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7 악기를 위한 음악입니다. 실내 악곡인데 이 곡은 역시 12음 기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는 동양적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실험들을 했을까? 서양악기로 동양음악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대성공을 합니다. 동양 철학하면 왜 우리가 자꾸 그 점집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동양 철학한다 그러면 너 점 좀 봐줘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요음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희상의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꼭 이게 나옵니다. 주요음 기법. 이게 뭘까? 좀 주요한 음들? 이게 뭘까 도대체? 여러분, 서양 음악은 우리가 기하학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점에서 출발을 해서 정확히 직선을 그려서 어떤 점까지 도달을 할 때 도형이 그려지고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음에서 정확히 어떤 음으로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도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획을 그어도 그 획의 굵기는 계속 변화하지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도 계속해서 약간씩 변하고 또 계속해서 꺾임과 꾸밈을 합니다. 왜 우리가 판소리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악기 연주도 그렇게 해요. 한 음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묘하게 바뀌면서 다시 그 음으로 도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음을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12음 기법은 모든 음을 균일하게 사용하자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한 음을 계속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그 음 하나를 변형시키자는 겁니다. 하는 음들도 다른 음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의 긴 음의 꾸밈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법들을 현악기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글리산도와 수많은 트릴이 나옵니다. 글리산도가 뭡니까 여러분? 미끄러지는 거죠.
이걸 피아노로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피아노 음악이 없는 거예요. 트리를 떠는 거죠. 따라라라라. 떨면서 또 같이 글리산도를 해요. 따라라라. 막 이러고 올라갑니다. 연주자들 굉장히 힘들죠. 손가락이 빌 것 같아요. 그 얇은 줄은 계속 미끄러지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현대음악을 갖다 주면 연주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스케일 같은 거 배우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왜 연습합니까? 나중에 써먹을 때도 없는데. 다 이걸 기본으로 연주를 해놓으면 이런 주법들이 나중에 거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음악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지식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갖고 여기 도입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새로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 싫어하죠. 누군가 유명한 연주자를 돈을 많이 주고 초청을 해서 이번에 윤희상 음악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아니 같은 돈을 주고 부르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연주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윤희상의 음악은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국의 오케스트라에서. 현대음악제에 참가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안 하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다른 곡들 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있지만 그거 뭐냐? 이건 쓰레기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음악도 모르면서 가뜩이나 동양 사람 아니냐? 동양 사람이 무슨 서양 음악을 하냐?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받는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방법도 참 특이했어요. 단체로 진단서를 끊어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내 뇌가 아파서 연주를 못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휘자가 그걸 보고 웃기지 마라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연주했어요. 예전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첼리스트가 당신의 첼로 협주곡은 연주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신은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배운 게 첼로잖아요. 와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되는데요. 분말 않고 했답니다. 1961년 한국에선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5.16이 일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희상 씨와는 굉장히 악연입니다. 악연이고 또 동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외국에서 윤희상도 뭔가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북한으로부터 친구가 내가 알던 친구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남한에 있었으면 못 가죠. 당연히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런데 이 사람 베를린도 그냥 베를린이 아니라 동베를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학 간 친구들과 여기를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친구만 보러 갔던 건 아닙니다. 북한을 방문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벽에 걸어놓고 항상 저 그림을 항상 꼭 봤으면 하는 강서 고분 사신도를 보러 갔습니다. 벽화에 있는 그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좌청룡 500호 하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사람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용기가 있었던 건지 무슨 생각으로 그 시대에 그림이나 친구를 보겠다고 갔는지 바로 간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간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가도 간첩 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대준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면 여러분 간첩이에요. 이들이 북한에 갈 때 북한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첩 혐의를 받게 됐고 이때부터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일단은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와서 동백림에 정착하게 됩니다. 예약이라는 곡을 씁니다. 예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악에 있는 음악의 이름입니다. 예약. 우리나라 국악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서양악기처럼 빰빠라밤 이러고 시작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예식 때 쓰는 음악은 박이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소리 내고 시작합니다. 예약은 서양 음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실제로 박소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타악기들이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하지요. 그래도 전 예약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어떤 국악 쪽에 있는 범주입니다.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는 체는 해야죠. 그거 박소리로 시작하는 음악이죠? 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겁니다. 자, 1967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일어납니다. 동백님 사건. 동백님 간첩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몇몇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북한에 건너갔다 온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거의 납치를 해옵니다. 잠깐 이리 와 보세요 라고 하고 바로 비행기 데려가요. 윤희상은 실종된 겁니다. 사람들은 황당했죠. 아니 그 다름슈타트에서 그 유명했던 사람 말이야. 어디 갔어? 글쎄 뭐 한국에 간 것 같은데 아직은 외국에서는 이런 분위기인 거지요. 바로 심판에 처해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함께 갔던 이수자 여사도 재판을 받게 돼요.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지만 어쨌든 무기징역에서 10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수자 여사는 7년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굉장히 많은 고문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문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건강까지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결국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나중에 석방된 게 아니죠. 집행유예로 어제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시대에서도 고문을 많이 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심하게 고문을 당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 아마 윤희상의 책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심한 고문이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는 해야 할 작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작곡을 하게 됩니다. 나비의 미망인이라는 작품을 써요. 나비의 미망인. 중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는 옥중에서 작곡이 되고 면회 온 사람에게 넘겨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받아서 유럽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옥중에 있을 때. 물론 그 간수도 좀 희한하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 감옥에 가신 사람이 막 작곡을 하니까. 좀 물어봤겠죠. 뭐 당신 작곡가입니까? 음악 줘보세요. 예. 라고 했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무려 31회의 커튼콜을 받는 대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기립박수를 쳤어요. 이 사건 때문에 외국의 음악인들은 수많은 음악인들, 수많은 명사들이 다 윤희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곡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왜 안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지금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옥살이 중입니다. 라고 한 거죠. 세계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꺼내달라고 한국 정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스트라빈스키, 현대음악의 거장이지요. 이 사람도 그 사인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스트라빈스키 같은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 공산주의자일지 몰라라고 나중에 한마디 했답니다. 어쨌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카라얀, 정말 모든 세계의 거장들이에요. 카라얀뿐만이 아닙니다. 오보이스트로 유명한 홀리거. 그래서 나중에 이 홀리거는 윤희상에게 많은 오보곡을 헌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홀리거가 연주한 녹음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161명의 예술가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세계에 정말 많은 예술가들입니다. 그냥 서명운동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부에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국제적 망신이 되겠다. 결국은 대통령 특사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받은 고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독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입국 금지입니다. 그 고문한 사람이 내보낼 때 이랬답니다. 윤, 두고 보겠다. 너 또 어떤 짓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한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윤희상은 죽을 때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회는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 계속 뭔가 일이 틀어졌었습니다. 음악도 연주 금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윤희상의 음악을, 윤희상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뭐 들을 길이 있어야죠. 연주도 별로 안 해요. 그때는 이제 막 연주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많은 한국의 음악가들이 윤희상 선생님을 외국에 가서 만나 뵙고 배우기까지 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연주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하노버에서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 재직하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음악을 작곡합니다. 한국인 제자도 받아들입니다. 4명의 한국인 제자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지금 작곡가 강석희, 그리고 저를 고등학교 때 화성학 책으로 괴롭히셨던 백병동 교수님. 그거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화성학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 교과서를 쓰신 분이 백병동 씨입니다. 그런 분들이 윤희상의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오페라 심청. 여러분, 외국에서만 외국적인 소재로 오페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좋을까? 저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정말 오페라적인, 신화적인 또 얘기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고.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라고 했지만 공연은 무산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이 공연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립극장 때 무산됐던 이유는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였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음악이 잘 연주가 되려고 한다면 음악을 좀 쉽게 써라. 작곡가는 그 관객들보다도 일단 먼저 연주자들을 위해서 곡을 써야 된다. 연주자들이 그 곡을 연주하고 싶어야 네 음악을 가서 연주를 많이 할 거 아니냐. 좀 쉽게 써라. 그 충고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썼다는 음악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듣게 되시는 음악들도 다 자기가 쉽게 썼다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첼로 합주곡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첼리스트가 연주하기 싫어갖고 이거 어떻게 연주하냐고. 이런 곡이 쉽게 썼다는 음악입니다. 첼로 협주곡은 굉장히 유명해서 당대에 아주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첼로 협주곡의 역사를 이어받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도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반을 구해서 들으시면 아주 행운인 겁니다. 대왕의 주제에 의한 바이올린 솔로. 제목이 참 특이하죠. 대왕. 이분은 동양적인 음악을 작곡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대왕이 세종대왕이 아니고요. 이 대왕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바흐한테 자기가 쓴 멜로디를 갖고 음악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프리드리히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흐는 그 대왕이 부탁한 멜로디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헌정했고 그 음악의 제목은 그렇게 해서 음악의 헌정이 됩니다. 지금 이 음악이 바흐가 만든 곡이에요. 이 멜로디를 가지고 윤희상은 바이올린 솔로곡을 만들게 되는데 역시나 뒤에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현대적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배우셔서 유일하게 윤희상 음악에 도전할 수 있는 음악이 그 음악일까 싶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히 아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유명한 책이 출판이 됩니다. 자서전이 아니고요. 유명한 작가이자 기자였던 루이제 린저가 이분과 대화를 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 입은 용이라는 것을 출판합니다. 처음 부분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를 뵈셨을 때 우리 어머니는 용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윤희상의 별명은 상처 입은 용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불려요. 이 루이제 린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분을 설명할 때 왜 이 음악이 나올까?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작가고 기자지만 나는 음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왜? 지금 이 음악을 작곡한 칼 오르프라는 사람은 루이제 린저의 남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남편은 또 힌데미트라는 음악가가 있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아주 걸작인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베를린 예술대학에 가서 교수가 됩니다.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1980년이 되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폭도로 규명했었습니다. 저도 80년에, 물론 제가 80년이었으면 5살이었겠죠. 그 뒤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광주 사태라고 불렀었고, 또 광주에서 일어난 폭도들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바로 이 작곡가, 여기에 대해서도 음악을 쓰게 됩니다. 광주여 영원히. 바로 이 곡은 그 당시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면서 쓴 곡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곡이지요. 이 사람은 해외에서 자기 음악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엔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번엔 작품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오갑니다. 아주 자유롭게 오가요. 이제는 북한에서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북한에선 기회를 잡았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음악가를 한국에서, 남한에선 배척한단 말이죠. 이때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북한에서 이번에 윤희상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제, 윤희상 음악제. 뺏긴 겁니다. 선두를 뺏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훌륭한 천재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 위대한 예술가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죠. 한국이 키운 예술가라는 겁니다.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낳고 버리는 사람을 부모라고 얘기하나요? 정말 부모의 역할은 그걸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뺏겼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대한민국도 이번엔 연주 금지령을 해지시킵니다. 예술가다. 그 사람은 예술가다. 정치적 행동을 한 것 같지만 그 부분보다는 예술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계속해서 5개의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66세부터 70세까지 1년에 하나씩 꼬박꼬박 쓰게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다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의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남북 합동음악회의 건의를 일본에서 신문에다 냅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를 할 때 남북 합동음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지금 남한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나를 인정하는 예술가가 유일한 사람이 나다. 남북 합동음악회를 개최한다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3개의 현악사중주를 이번엔 2년 간격으로 씁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현악사중주 6번이에요.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 이런 음악은 사실 우리가 윤희상이 동양의 음악입니다라고 얘기하기 가장 쉬운 곡입니다. 뭔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뭔가 한국적인 냄새가 이제부터 좀 나기 시작하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던 그런 음악을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윤희상 곡을 연주를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무슨 귀신 나오는 소리 같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수많은 글리산도와 트릴이 그것도 꼭대기에서 놉니다. 윤희상은 말년에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맨 처음에 신문에서 그런 합동음악회를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나중에 결국은 여러 가지 노력으로 드디어 남북한 합동음악회라는 것이 개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윤희상 음악축제라는 것을 만듭니다. 윤희상 음악축제. 나중에 여러분 그 통영에서 윤희상 음악제라고 하는 그 통영음악제가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귀국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는 뭔가 좀 변화한 시대예요. 사람들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명을 하고 이것은 뭔가 과장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공식으로 대통령이 사과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문화적으로는 이미 사과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고 또 정부와의 갈등도 계속 있었어요. 윤희상은 마지막으로 화염 속의 천사와 에필로그라는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화염 속의 천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분신 자살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음악가들도 음악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희상의 음악을 듣기 전에 윤희상의 생애를 보면서 그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먼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예술가가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하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음악에 대해서 그 가치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78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4개의 오페라, 9개의 합창곡, 6개의 성악곡, 17개의 관현악곡, 5개의 교향곡, 10개의 협주곡, 9개의 실내 앙상블, 6개의 현악사중주, 40여 개의 실내악곡, 14개의 독주곡입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세상과 더불어 작곡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희상을 연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작품들을 모두 이해하려면 아마 우리가 엄청나게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의 것을 서양 음악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작곡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음악을 더 알고 알리는 것이죠. 정치가는 음악을 할 수 없지만 음악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희상 편이었습니다.